처음 접근하시는 학생분들에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되게 많은 수학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고 누군가는 이해하고 싶은데 아직 이해가 다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딱 그럴 때 제일 좋은 마인드가 일단 한번 훑었다. 아, 내가 이런 키워드들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이제 슬슬 그때 이런 얘기를 교수님들이 하셨는데 정도가 생각이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깊게 하실 거잖아요. 각각의 과목들을 더 깊게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라는 걸 더 잘 따라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심리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심리학과 출신인 친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수학을 잘 공부를 많이 안 했다 보니까 학기 커리큘럼상 수학도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는데 충분히 다 잘 따라오실 수 있고 교수님들 강좌들도 앞으로 계속 돌려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들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사실 어제 이제 홍 교수님께서 리스트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홍 교수님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 아니요, 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사실 근데 방금 전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미드 사실 저 빌리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미 등장을 했고 사실 한국어로 확신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게 옳은 번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프리시전 이거는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액티브 인퍼런스 얘기하면서 사실 프리시전에 대한 얘기도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expected free energy 얘기를 드리면서 expected free energy에 얼만큼 내가 가중치를 줄 것인가에 대한 의미로 프리시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사실 생명과 지능, 생존과 지능 얘기할 때도 나의 직접적으로 올라오는 이 인트로셉티브 시그널이 사실 훨씬 더 하이 프리시전을 갖고 있는 시그널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사실 이제 뒤에 나올 메타인지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이러한 골이 있는데 그 골들 중에서도 어떠한 것들을 내가 더 가중치를 두고 갈 것인가, 나의 어떤 전체 시스템 골을 궁극적인 골을 생존, 이 리빙 오르가니즘한테 생존인데 그 생존의 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골들 중에서도 내가 프리시즌이 높은 것들이 있고 낮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좀 더 프로핏을 극대화시킬 수 있냐에 대한 문제로서 좀 이 프리시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결국 저게 바인딩의 문제네요. 그죠? 인테그레이션은 뭔가 프라이어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인테그레이트 할지, 해서 이제 웨이팅 펑션 같은 느낌. 그렇죠. 이것도 템포럴 스케일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건 좀 롱텀으로 지금 생존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 드렸던 거고, 사실, 이 액티브 인퍼런스나 프리딕티브 코딩 측면에서는 저 프리시전 어텐셔널 모듈도 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때 아주 모먼 바이 모먼 중에서도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시간적인 어떤 레벨에 따라서 프리시전도 다 의미가 조금씩 다른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뭐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예,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저는 저 프리시전이 지금 가장 간단하게 보면 정보들을 인테그레이션 할 때 어떻게 웨이트를 줄지라고 간단하게 말했지만, 사실 생각하면 할수록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인터널과 익스터널 정의하는 게 결국 저 프리시전인 것 같다. 왜냐면 이 내부에서 주는 정보가 훨씬 더 이 생존에 대한 어떤 혹은 보상에 대한 정보가 확실한 경우가 많고, 그런 어떤 프리시전이 그게 차이가 나는 그게 또 이 세상에 대한 스트럭처를 또 알려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프리시전이 단순히 이 가중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텐션도 결국에 인트린직한, 아까 성우 학생이 말했던 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고를 가지고 어텐션을 우리가 주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 프리시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는 여러 군데서 오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지 우리 바디에서 올라오는 건지 알 턱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과연 그런 하이 프리시전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좀 갑자기 또 헷갈리는데, 뭔가 하여튼 이 몸에서 올라오는 건 우리가 아주 본능적으로 이게 하이 프리시전이라는, 뭐 그냥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네, 좀 저는 이게
딱 요 얘기를 할 때 제일 좋은 토픽이 전 통증 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제너러티브 모델이나 빌리프 이런 베이지안 접근이나 다 일단 기본은 러닝도 고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의 패러미터가 형성되고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면서 동시에 이 모델의 패러미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게 또 프리시전 형태로 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딱 저희 교수님도 중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각 처리로 시각적 정보가 진짜 우리가 완벽한 모델이 있어서 이 이후에 뭐가 움직이는지를 완벽하게 안다면 걔도 프리시전 되게 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 황 교수님께서 중간에 계속 얘기하셨던 이 몸의 바디에서 올라오는 어떤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레이션 관점에서 프리시전이 높아야 그쪽으로 싹 쏠리면서 어텐션이 만들어질 텐데 그러니까 프리시전은 두 가지 역할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내 정보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인테그레이션 될 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 골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페인이 진짜 흥미로운 게 저도 여기 그 교수님 연구실 와가지고 많은 통증 자극들을 받아봤지만 통증이 있으면 진짜 주변 모든 그렇죠. 거에 맞아요. 어텐션이 다 통증으로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통증은 또 재밌는 게 학습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팔이 부러지는 경험을 내가 태어나서 처음 해봤지만 혹은 팔이 잘리는 경험 이런 건 해볼 수가 없잖아요. 러닝이 일어날 수 없는 작동에서도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요소들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뇌에서 작동을 할 텐데 그 두 메커니즘이 조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 각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수학적으로 나누면 항상 에피스테믹과 프래그매틱 밸류가 나뉘어지는 이유도 이 두 수학적 포인트들이 프리시전 하나로 통일돼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만들어내고 인테그레이션을 만든다고 수학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언더라잉에 되게 두드러지는 피노미넌이 두 개가 다른 게 있지 않나. 그 정도 레벨의 얘기를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지능의 정의에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야 될지는 모르겠고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한 면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빼먹으면 안 되는 개념인 그렇죠. 것 같아서 제가 1번에다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약간 뭐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관점을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얀리쿤이 보통 이런 약간 프로보커티브한 소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저 조인트 인베딩 프리딕션 A가 뭐죠? 뭐 어소시에이션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Prediction through Association인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사실 그림도 좀 보여드렸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졌을 것 같은데 편집할 때 느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첫 번째가 슈퍼바이저리 시그널이 아니라 이제 연합학습이란 측면에서 사실 저희가 얘기도 드렸던 것 같은데 서로 다른 모달리티에서 레이턴 스페이스를 하나 거쳐서 올라온 그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들끼리 서로 연합하는 것이 사실 실제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슈퍼바이저리 시그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생성 모델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야니쿤이 이것 때문에 트위터에서도 엄청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뭐냐면 슬라이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generative model is dead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프로보케이트 하려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그 발표를 듣다 보면 제네티브 모델이 데드했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저런 비생성 그 죄파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성 모델이라는 건 사실 샘플링이 가능한 어떤 소스가 있고 샘플링이 가능한 그런 모델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뭔가 좀 디스크리트한 모델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확실히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학습은 답이 존재한다기보단 어떤 모달리티와 다른 모달리티를 연합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는 게 확실히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또 지능의 하나의 어떤 한 면을 좀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또 여기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어제 보여주신 다음에 제파를 조금 또 다시 한번 봤는데 보니까 이제 제너티브 모델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이 레이턴트 상에서 이제 연합이 되는 그래서 이 프레딕션을 하긴 하는데 Y로 완전히 그 로 레벨 피처까지 가지 않고 그냥 하이 레벨 피처에서 그러니까 앱스트랙션이 된 고 수준에서 계속 프레딕션을 하는 그래서 이제 제너티브 모델은 스케일러블하지 않고 컨트라스티브한 그런 기법 지금 있는 그런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많이 쏟아져서 거기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찾는 건 둠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생성 모델을 그러니까 얼만큼 생성 모델을 부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액티브 인퍼런스의 핵심 중에 하나가 생성 모델인데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생성 모델이 그러니까 이런 연합학습이나 그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액티브 인퍼런스에서 부정하는 일들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좀 이렇게 단어를 좀 그렇게 써서 그런지 하여튼 좀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뉴로사이언티스트로 생각하는 액티브 인퍼런스를 믿는 사람들로서 생각하는 그런 지능과 조금 반대되는 단어를 쓰시는데 사실 열고 보면 비슷해요. 그렇지 않다. 열고 보면 너무 비슷한 거. 너무 비슷한 맞아요. 왜냐면 나중에 저게 다 에너지 베이스드잖아요. 맞아요. 에너지 베이스드. 결국에 X와 Y가 너무 오소고날 하면은 그러면은 에너지가 높아지고 그걸 미니마이즈하기 위해서 그게 약간 서프라이저리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뭔가 제네리티브 모델에 대한 약간의 다른 정의를 생각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헷갈렸어요. 저는 하여튼 오늘 아침에 사실 출근하면서 이 얀누쿤이 바이두에서 했던 그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톡을 쭉 들으면서 왔는데 끝까지 못 들었는데 들으면서 뭐 비슷하다. 액티브 인퍼런스랑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재파도 한번 보시면 재밌는 생각을 혹시 뭐 코멘트? 저는 이걸 쭉 들으면서 딱 저도 최근 들어서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게 이런 포인트가 이제 향후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도 중간에 나오긴 했지만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무언가들을 연결시킨다는 건 포텐셜리 인피니티한 조합 중에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인피니티한 포텐셜리 인피니티한 조합들 중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흥미롭게도 뇌과학에서는 이제 그 의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인테그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띠오리의 버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의식이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되는지를 봐보면은 결국은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예시를 다시 돌이켜보면 통증이라는 게 들어올 때 결국 그거에 모든 것들이 쏠린다면 이런 어떤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필요할 텐데 그게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베이지안 관점에서는 프리시전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 프리시전이라는 게 꼭 모델이 정확하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뭔가 어트랙팅해서 나의 골과 관련된 것들이 연합이 돼야 될 거고 그게 모든 좀 인테그레이션 하는 그 이론들은 항상 보면은 골과 태스크가 미리 디파인 되고 그 다음 레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게 골과 태스크가 없을 때 레프레젠테이션 완전 다르게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골과 태스크가 셀프에서 나온다면 그리고 셀프가 이 인테그레이션에 되게 중요한 요소를 차지를 할 거고 그리고 재밌게도 이모션과 이 에펙티브 뉴로사이언스 쪽에서 컴퓨테이셔널한 모델 그리고 매스메티컬한 모델들을 만드시는 것들을 좀 트래킹을 하다 보면 항상 태스크 데피니션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막 무드 같은 이런 기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롱텀하게 이렇게 조금 딜레이드 된 이게 사실 다음 포인트가 정서 메타이드라서 바로 이어가면 되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에펙트, 최근에 이제 휴먼 에펙션 프로젝트 이런 데에서도 점점 이 에펙트, 이모션, 필링, 무드 같은 이런 키워드들을 정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호메오스테이시스와 엘로스테이시스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프라이머리한 골, 프라이머리한 어트랙터, 어트랙팅 셋이 먼저 생기고 그게 템포럴하게 그리고 앱스트랙션 레벨에서 하이어라키컬하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당장은 내 몸에 있는 이 글루코스 레벨과 그 워터 레벨 같은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하다가 이제 그게 음식을 먹고 외부 환경과 인터랙션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템포럴 축으로 좀 더 길어진 인포메이션을 또 컨텍스트로 사용하고 그게 더 길어지면 셀프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런 것들 계속해서 컨디션이 되면서 이 모든 정보들이 어딘가를 뭉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아직은 그게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것도 되게 뭐 티오레티컬하게도 디베이트를 아직도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AI 쪽에서는 그동안 연구를 그렇게 많이 안 해오신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공헌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아니 저는 사실 이번에 액티브 인프런스 거의 15부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준비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전문 분야도 아닐 뿐더러 못했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이 사실 액티브 인프런스도 베일런스랑 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엄청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우 학생이나 우 교수님이 언제 한번 이걸 다뤄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서라는 단어가 주는 그 뉘앙스 때문에 항상 개념화 시키는 게 좀 어려운데 이 베일런스나 어펙트가 정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뭔가 더 큰 컴퓨테이셔널 메커니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딱 적어주신 거 아마 메타인지라고 또 네. 생각을 하셔서 지금 저기 저는 적으신 이제 것 뭐, 같은데. 이 액티브 인프런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결국에 메타인지로 이걸 해석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는, 이게 익스터널리 나오는 이 표정이나 이런 감정들은 무엇인지, 이게 너무 강렬한 자극이다 보니까 우리가 감정이라는 어떤 측면으로서 이걸 계속 연구하는데, 어펙텀 연구하시는 분들 방금 전에 지금 방금 전에 성학생이 얘기하면서 감정에 대한 단어가 안 나왔어요. 이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렇죠. 감정. 인터널리 뭐 골 컨디션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맞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게 제일 큰 관심사기도 하고 저희 교수님을 찾아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계속 갖고 있는 생각이 저는 AI가 감정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AI도 사랑을 느끼고 AI도 우정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것인가.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항상 이제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통증에 대해서 연구할 때도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이 통증이라는 것이 생기는 데 컨셔스니스한 의식적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모션 하면 많은 분들이 일단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의식적인 경험,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게 퀄리아 레벨에 등장한 어떤 무언가들. 그러다 보니까, AI도 그게 필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동시에,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통증이라는 건 분명히 우리 뇌 안에서 기능적 요소들을 담당하잖아요. 이게 학습에 영향을 준다는 건 너무 익히 증명이 되어 온 너무 많은 사실들로 이미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뇌 안에서 러닝에도 영향을 줘야 되고 메모리에도 영향을 줘야 되고 디시전 메이킹에도 영향을 줘야 되는 이런 되게 기능적 펑셔널한 에스펙트도 존재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모션, 필링, 에펙트 이런 연구들을 컴퓨테이셔널한 메커니즘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조금 펑셔널리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컨셔스니스 레벨로 올라와서 이 이모션의 익스피리언스도 우리가 얘기할 때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그 컨셔스니스도 물론 철학적으로는 뭐 퀄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컨셔스니스의 컴퓨테이셔널한 모델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인테그레이션을 되게 계속 강조를 하시고 그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날 때 사실 이모션을 느끼면 되게 큰 좋은 점이 내가 공포를 느낄 때에는 한동안 계속 그 공포와 관련된 정보들을 처리할 거잖아요. 통증을 느끼면 통증과 관련된 정보들을 처리하고. 근데 강화학습 에이전트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없는 에이전트들은 매 순간 그게 바뀌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서 갑자기 그걸 바뀌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거 들으면 결국엔 컨텍스트. 네. 그리고 컨텍스트고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결국엔 컨텍스트. 해결하는 강화학습의 가장 일반적인 접근이 그 시간축으로 템포럴 축으로 로우 레벨 좀 슬로우한 다이나믹스를 뽑아냅니다. 그럼 걔네들이 뽑아내면 뭐냐 그게 태스크 그 서브 태스크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궁극적인 게임을 풀기 위해서 되게 순간순간의 태스크를 풀어야 되고 그럼 걔네들이 슬로우 다이나믹스로 이 시간대에는 너는 이 태스크를 푸는 거야. 다음 순간 넌 이 태스크를 푸는 거야라는 게 이제 그 밑으로 자리를 잡으면 거기에 맞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이어라키컬에 그리고 이 태스크들을 정해주면 이게 메타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나 메타 러닝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컴퓨테이셔널 모델 오브 오늘 계속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 연석 같은 거야. 이게 진짜 신기하네 오늘. 제가 오늘 성학생이랑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미리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정선님처럼 잘 말해줘가지고 저희가 시간도 모자란데 지금 너무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상당히 흥미롭네요. 상당히. 그래서 이런 그 러닝이 계속 일어나려면, 홍 교수께서 다음번 넣어주신 이 컨티뉴얼 러닝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러닝을 하기 위해서 컨티뉴얼 러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스테빌리티 vs 플라스티시티 딜레마라고 하는데, 내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유지되는 것과 새로 배우는 걸 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딥러닝에서 가장 크게 어려워했던 부분들은 학습을 시켜보니까 싹 다 바뀌어서 이전 걸 까먹는 흔히 말하는 catastrophic forgetting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럼 결국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되게 여러 접근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막 수학적으로 베이지안 접근으로 이 문제를 푸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문제를 되게 하이어라키컬하게 푸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트워크를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동물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인간은 어떻게 문제를 풀까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저희도 막 이렇게 저희 논문을 쓰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쥐를 바깥에서 데리고 와서 실내에다가 두면, 저희가 이제 야생에서 잡아온 쥐를 실험실에 놓으면 엄청 많은 게 바뀔 거잖아요. 일단 태어나서 처음 보는 비주얼 자극과 심지어 청각 자극도 다를 수 있고 뭐 후각 자극도 꽤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생존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정보들, 내가 춥다, 덥다, 배고프다, 목마르다라는 정보는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 유지되는 것들이 있고, 걔네들이 다시 또 이 주변의 컨텍스트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스테빌리티 vs 플라스티시티 딜레마에서 또 이런 신체에서 오는, 그리고 이런 이모셔널한 요소들이 되게 많은 컨텍스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정서가 되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걸 떠나서 굉장히 큰 컴퓨테이셔널 메커니즘인 것 같고, 이런 연속 학습이나 우리가 정말 다양한 태스크들을 이렇게 동시에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하지 않고 하는데 굉장히 큰 메커니즘인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좀 크게 다루는 시간이 저는 성우 학생이랑 얘기를 하면서 저희 인트로셉티브 AI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이전에 그러니까 박사 지원할 때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모션 커그니션 인터랙션이라는 용어를 타겟으로 삼아서 운영을 하는 랩들이 되게 많았어요. 루이스 페소아 같은. 루이스 페소아는 정말 제가 볼 땐 제대로 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존경하는 분이고,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름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제 그 연구들을 보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뭐냐면 다 내용들이 앵셔스 하면 뭐 하이 프리퀀시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막 하여튼 약간 좀 이모션 인터랙션의 그 이모션 커그니션 인터랙션을 되게 피상적으로 접근했다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펑셔널리티에 기반한, 그 다음에 알고리즘적인 어떤 그 컴퓨테이셔널 알고리즘에 기반한 이 정서 인지 인터랙션을 성우 학생이 이렇게 가져올 때, 제 속에서, 이 진정한 의미의 이게 이모션 커그니션 인터랙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루이스 페소아는 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좀 되게 깊은 의미의 그 인터랙션을, 계속 생각해 왔던 것 같고,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모션이 그거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되게 피상적으로 커그니션과 인터랙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깊은 의미에서 연결돼 있어요. 되게, 심연에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감정이라는 게 사실 이게 피상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우리의 전체 그 무드와 그때 나의 골 성취 상태에 관해서 내가 불편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그거를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그런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AI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지금 타겟이 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사실 이걸 아시는 분들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이 네 가지 단계 중에서 그레고리안 얘기를 좀 드리려고 얘기를 갖고 왔는데, 일단은 제가 이게 다니엘 데넷이 1995년도에 쓴 책에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Evolution of Mind 네 단계가 있다라고 해서 한 게, 첫 번째가 다윈이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단세포 생물부터 얘기를 하자면,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반응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보통 이제 이 다니엘 데넷이 말하는 다윈이안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키너리안은 우리가 RL에서 모델 프리, 그러니까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내가 밸류 펑션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최적화된 행동을 폴리시를 찾는 것. 그리고 포페리안으로 넘어면 이제 모델 베이스드.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믿음에 대한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제네리틱 모델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다윈이안이 실제로, 왜냐면 저희 대화로 치면 사실 단세포도 싱글셀도 지금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다니엘 데넷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좀 얘기를 덜 했던 게 바로 이 그레고리안인 것 같아요. 뭐 얘기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에 언어 얘기도 했고 심볼 얘기도 해서 그랬는데, 이 그레고리안은 결국에 이제 뭐냐면, 지식을 내가 꼭 행동에서 경험으로 얻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책을 통해서, 랭귀지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얻는 것도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우리
인터널 모델도 업데이트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마음의 진화 단계를 말한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컬처를,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가 속한 그 커뮤니티와 사회의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에 나의 지능이 계속 리쉐입되는 그런 존재.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결국에 커뮤니티라기보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멀티 에이전트.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에이전트가 환경이랑 계속 인터랙션 하면서 주어지는 옵저베이션과 리워드가 계속 달라지는데, 사실 여태까지 저희가 액티브 인프런스 얘기하면서 말했던 메커니즘은 내가 행동을 해서 환경이 조금 변해서 거기서 오는 옵저베이션이 내 행동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제일 많이 벌어지는 건 상대방이가 내가 아닌 다른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환경이 변해서 나한테 오는 리워드가 달라지는 것들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액티브 인프루언스는 거기까지 아직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컬처, 그리고 그 컬처에서 나오는 랭귀지, 그 사고방식들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 데넷이 가장 진화된 마음 또는 지능으로서 얘기한 게 그레이고리니아라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RL에서는 이미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코그니티브 사이언스적인 측면이 많이 알고리즘적으로 구현이 되는지 잘 저는 이 얘기 쭉 들으면서 너무 공감을 많이 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영국 가셔서 네. 한번 주문 한번 하시죠. 정신 차리시면. 네. 저는 딱 저 마지막 단계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 신인류에서 크게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못 따랐으니까 또 저 얘기를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마이클 토마셀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연구하시는 그분의 연구의 핵심 질문은 인간과 영장류가 뭐가 다를까? 왜냐면 이렇게 너무나 크게 지능적인 차이가 생기는데, 그 지능의 원천이 영장류에서 우리가 그 유전자적으로는 거기서 나온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뭘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분의 답변은, 인간은 영장류랑은 좀 다르게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더라. 그게 이제 영어로 shared intentionality hypothesis라고 부르시는데, 이게 정말 많은 문제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앞에서 저희가 생성 모델 이런 것들의 문제의 가장 핵심은 세상 인바이러먼트와 그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물론 그 안에 저희가 강조했던 셀프가 등장하면 인터널 인바이러먼트도 있을 거고 익스터널 인바이러먼트도 주어지니까 그걸 어떻게든 모델링을 하면 되는데, 이게 shared intentionality의 문제를 풀려면 others의 모델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other의 internal state, 얘의 belief, 얘의 representation을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책에서도 나오는 예시가, 예를 들어 저희가 아직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실제로 초기의 인간들은 우리가 그 고릴라보다는 몸이 약하고, 그리고 긴 꼬리 원숭이라고 하나요? 그 나무에 매달리는 원숭이들보다는 나무를 타는 게 느려서, 결국은 우리는 모여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딱 그 환경적 압력에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제가 막 이렇게 뛰어와서 저기를 막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저기에 사슴이 있어서 저걸 빨리 잡으러 가야 된다는 건지, 저기에 호랑이가 있어서 도망쳐야 된다는 건지를 알아차려야 우리가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shared intentionality가 없을 때에는 이제 마이클 토마셀로가 얘기하는 건, 그 긴꼬리 원숭이들이나 이런 원숭이들이 함께 사냥을 할 때 포인트는 한 명이 뛰고 다른 애들이 뛰면서 그 먹이를 위해서 그냥 각자가 다 그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emergent behavior가 등장을 하는 거고, 인간은 그걸 공유한 다음에 함께 하는 것을 서로가 공유하고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많은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전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이 게임 이론에서 얘기하는 신뢰적인 문제들이 이제 책에서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 먹이를 잡으러 갔을 때 얘랑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먹이도 함께 나눠야 되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잡았는데 한쪽이 덕차지를 한다거나, 혹은 잡으러 가는데 한쪽이 일을 안 한다거나 이러면은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게도 동물의 세계에서는 먼저 잡은 놈이 먹거나 힘센 놈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컬처도 생기고 랭귀지도 생기고 이 문제들을 되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풀어가는데, 특히 컬처럴한 이런 요소들에서도 이제 점점 진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흔히들 또 종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 게, 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이런 신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신뢰에 대한 문제는 게임 이론적으로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인데,
내가 누군가를 배신하면 신이 너를 보고 있고 넌 죽으면 지옥을 가라는 믿음을 모두가 공유하면 내가 얘를 배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그런 형태로 많이들 작용을 했을 거고 실제로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보면 항상 권선징악의 형태의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선징악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같이 모여있을 때 생기는 그런 의심과 신뢰의 문제를 이걸 믿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shared intentionality 하나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랭귀지가 없으면 소통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신뢰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같이 공유하는 컬처럴한 그 어떤 빌리프가 필요한데 그게 또 종교적으로 진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인간의 되게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는가. 그리고 그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간은 또 이 지식 체계를 다음 세대한테 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학습 모델 관점에서는 처음부터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서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랭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책을 만들고 책이 전파가 되고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인간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호모사피엔스에서 저희는 유전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초기 호모사피엔스들이 이 정도로 똑똑했을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셜한 에스펙트가 분명히 우리에게 큰 변화를 일으켰을 것이다. 이게 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일 개체로서 expected free energy만 매니마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커뮤니티의 하나의 사실 우리가 커뮤니티 안에서는 단일 세포일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신도 expected free energy를 줄이지만 이러한 컬처와 어떤 사실 종교 플러스 이제 도덕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윤리에 대한 생각도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 사실 우리 공동체의 expected free energy를 낮추기 위한 우리만의 어떤 공유 사항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좋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expected free energy는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그 최근에 컴퓨테이셔널 모델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쿠퍼레이티브 인퍼런스라는 이야기를 이제 푸시던데 액티브 인퍼런스도 이쪽 페이퍼들이 몇 가지가 진행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런 것도 소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이제 사실 TPJ가 이제 그렇죠. 그런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 컴퓨테이셔널 메커니즘 측면에서 아직 저는 그러니까 많이 진일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TPJ를 언젠가 저희가 다시 한번 리비짓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 DMN의 또 일부잖아요. TPJ가. 그런 것들 좀 얘기하면. 저는 그 토마셀로가 그레고리안에 되게 잘 일치하는 얘기라는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고 또 저는 어제 이제 교수님이 보내주셔서 그레고리안 또 찾아보니까 툴에 대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근데 사회 다른 사람의 모델로 익스텐드 하는 거나 툴도 그렇고 다 약간 익스텐디드 마인드라는 왜 그런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 익스텐디드 마인드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장되는. 예, 바운더리가 뭔가 좀 그 공감의 뭐 장대익 교수님 공감의 반경이란 말 그 책도 쓰시고 홀 블룸인가요? 하여튼 그분도 이제 그 공감이 결국에는 그 바운더리의 문제. 인그룹에서는 공감이 되지만 아웃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또 크루얼해질 수 있는 공감이란 게 그런 양면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공감이 해결책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폴 블룸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국에 그 바운더리의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말 하고 싶었어요. 결국에 익스텐디드 셀프 내가 저 그레고리안이 딱 그런 얘기가 아닐까. 나 셀프가 좀 더 넓어지고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점점 고도화되면 이제 내가 생각했던 내 바운더리가 점점 확장돼서 네. 이제 또 다른 바운더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사실 이타적인 행동도 이런 식으로 보면 꼭 어떤 정말 굿 윌링도 있겠지만 이타적인 행동도 이러한 그레고리안 입장에서 보면 그 개체를 포함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expected free energy를 낮추려고 하는 행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아까 그 쥐가 이 야생에서 이제 실험실로 와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했을 때도 그때부터 저는 이 생각이 났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곳에 가면 저희가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사실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은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고 나를 잃어버린 듯한 맞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그 자기 집이 타버린 그 미국에서 화재로 그런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집이 다 없어졌을 때 진짜 자기 몸 빼놓고는 다 없어졌대요. 그때 엄청나게 그 상실감을 느끼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그 집이라는 거 나의 환경, 익스터널 인바이러먼트가 집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인터널 그렇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다 익스텐디드 마인드, 나의 어떤 바운더리가 넓어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게 그 상실이 되면 사람은 확실히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의 로스도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뭐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얘기 듣다 보면 페인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방금 전에 집이 타는 것도 사실 좀 더 익스펜디드 관점에서 보면 나를 헐트시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페인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페인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실 맞아요. 좀 더 그럼- 광범위한 범위에 맞아요.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바운더리로 네. 참 중요한 거. 그래서 사실 정의 안에 바운더리 얘기가 좀 추가가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옵저베이션, 이미테이션 러닝 사실 지금 그레고리안 젠킨스도 이미 얘기를 다 했었던 것 같고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도 다 거기서 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이 얘기도 좀 뭔가 좀 필요한 것 그러게요. 같아요. 저희가 진짜 빠뜨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빠뜨린 부분이 정서 쪽 그리고 이런 약간 연속학습 능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었고 그레고리안은 뭐 거의 다 놓친 것 같고 옵저베이션, 리미테이션 러닝 이런 쪽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강학습 쪽에서는 저 이미테이션 러닝, 인버스 러닝 쪽이 워낙 또 실제로 잘 한다고 너무 나와 있어서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고 저 멀티 에이전트도 되게 많이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것도 그러니까 RL에서 얼만큼 진화가 됐는지 한번 저희가 뚜껑을 열어봐야 네. 될 것 같고 또 이제 비슷한 어떤 프로시저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액티브 인퍼런스로 네, 그렇죠. 재해석하고 결국엔 또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라는 결론은 날 것 같은데 RL은 역시 네. 장난이 아니고 네. 이러면서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저희의 어떤 다음 주제도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네요 오늘 얘기.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딱 그 홍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던 포인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교수님들께서 액티브 인퍼런스를 처음에 소개하실 때 되게 좋은 프레임워크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요소들이 다 그 액티브 인퍼런스의 맥락하에서 다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수학이 바뀌지 않고 똑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수학이 액티브 인퍼런스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 정말 안 바뀌네요. 저는 칼큘레이터 페이퍼 볼 때마다 수학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너무 진짜 그야말로 상실감을 느끼네 나는. 완전 디테일한 수학들에 이제 조금 변화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관점과 프레임워크는 그래도 꾹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저희 일단 성우 학생의 저희 휴레인 시리즈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녹화하는 것도 보셨고 또 저희가 수업하는 것도 조금 보셨었고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또 뭐 당부하고 싶은 거 앞으로 뭐 이런 걸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저는 일단 그 교수님들 수업도 듣고 영상도 보면서 아까 맨 초반에도 그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 처음 접근하시는 학생분들에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되게 많은 수학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기 중을 통해서 좀 천천히 배우는 내용들도 있고 한데 그걸 이제 브로드하게 저희가 한번 훑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해하고 싶은데 아직 이해가 다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딱 그럴 때 제일 좋은 마인드가 일단 한번 훑었다. 내가 이런 키워드들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이제 슬슬 그때 이런 얘기를 교수님들이 하셨는데 정도가 생각이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이제 결국은 공부를 더 깊게 하실 거잖아요. 각각의 과목들을 더 깊게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라는 걸 더 잘 따라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그 강좌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심리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뭐 심리학과 출신인 친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수학을 잘 공부를 많이 안 했다 보니까 학기 커리큘럼상 수학도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는데 충분히 다 잘 따라오실 수 있고 교수님들 강좌들도 앞으로 계속 돌려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들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요 영상을 딱 따서 앞에 이제 요약본으로 가장 먼저 그래서 학생들이 좀 진입장벽에 대한 그 두려움을 좀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는 조금 액티브 인퍼런스나 이런 매스메티컬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를 조금 하고 싶긴 한데 과학
하시는 분, 이 과학자분들 안에서 액티브 인퍼런스랑 프레딕티브 코딩 같은 이런 매스메티컬 프레임워크가 과연 지금 엄청 많이 어댑트가 돼서 받아들여져서 연구가 되고 있냐라고 하면 여기도 되게 좀 이슈가 많아요. 아직 비판적인 부분들이 많고, 비판적이신 분들의 가장 핵심은 이게 그래서 엠피리컬한 이런 어떤 경험적인 연구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항상 이슈가 되거든요. 저는 이런 매스메티컬 프레임워크를 볼 때 가장 좋은 관점은 실제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제 과학 철학 쪽 교과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프레임워크가 하는 역할은 많은 리서치 프로그램들을 제너레이션 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로 과학 이론이라는 거는 그 반증 가능한 가설, falsifiable한 하이포테시스를 제너럴 수 있어야 그게 과학 이론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프레임워크 레벨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크게 반가워하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프레임워크 레벨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관점들을 시사를 하고 있고, 딱 이 정의가 지금 노마티브 모델로 들리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falsifiable한 하이포테시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falsifiable한 이 반증 가능한 가설도 이제 보통 비판을 받는 부분이, 우리는 어떤 반증 가능한 가설을 만들어내도 항상 대체할 수 있는 반증 가능한 가설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실험을 해서 교수님 그 통증이 일어났을 때 뇌는 뭐 이런저런 영역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좀 다른 데가 활성화됐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바로 믿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뭔가 이거 제대로 작동한 건지, 프리프로세싱은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실험이 좀 다를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짜놓은 어떤 연구 설계상 좀 다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로 인피니티한 falsifiable한 alternative hypothesis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소셜 레벨의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하고, 그걸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쓰는 랭귀지와 우리가 쓰는 이런 어떤 프라이어 논리지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거기에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영향을 미치고 주고받는 게 되게 결국 모든 과학의 연구라고 하시더라고요. 과학 철학 하시는 분들. 쿤이안. 그게 토마스 쿤의 지금 의견이고, 아까 폴시파이어블은 칼 포퍼. 둘이 계속 부딪혔었습니다. 엄청.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매스메티컬 프레임워크를 제일 좋게 보는 방식은 이걸 통해서 이런 퍼즐들을 조금 나열을 하되, 대신에 디테일한 메커니즘들은 우리가 아직 밝혀나갈 부분들 많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이런 사이언티픽한 프로그램, 리서치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결국은 저희가 넥스트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않을까. 저희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거의 주옥 같은 말을 또. 청춘 어른입니다, 진짜 청춘 어른. 저희가 LMPO 미팅할 때 늘 이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저희를 늘 가르쳐주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한테 되게 인트린직 모티베이션이 됐어요. 이 신인류가. 교수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페이퍼를 써야 되는 시간에도 발표 준비를 하고 있고, 페이퍼를 써야 되는 시간에도 이거를 발표하기 위해서 논문을 읽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그런 걸 느꼈던 건 약간 이게 더 의미 있는 일은 아닌가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페이퍼는 사실 내가 써서 우리 필드 안에 있는 사람들만 소통하는 것이지만, 내가 지금 이 공부하는 것은 정말 나의 삶에 대한 즐거움을 되게 충족시켜주고, 또 이거를 어렵지만 그래도 퍼블릭과 공유하려고 하는 저희의 시도이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뭐랄까 큰 리워, 지금 사실 700명 남짓된 구독자들이시지만 저는 여기에 덕후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배울 수 있다면, 그리고 저희랑 소통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정말 저한테 인트린직 모티베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저한테 큰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이 편집자를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데, 편집자를 모셔서 잠깐 얘기 나누고 마지막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우 학생은 여기서 이제 영국에 잘 가시고 영국에 잘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영국에 가서도 또 정말 저는 지금 이 분야에 가장 프론티어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 학생 신분에서 칼 프리스턴과 소통하는 첫 번째 한국인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냐면 교수님들은 몇 분 계셨던 것 같은데
학생 신문에서 이제 어떤 식의 미래를 보여줄지 참 정말 저는 되게 좋은 정말 그 성우가 보여주는 좋은 이그샘플이 뭐냐면 학생은 정말 교수들의 또 그런 교수들의 인풋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예. 저희의 인풋을 먹고 자라다가 이제 또 더 큰 물로 가는 게 저는 뭐 아까 처음에 저희 연구실 학생이라고 박사라고 소개를 했지만 사실 벌써 뛰어넘었죠. 뭐 그래서 그게 정말 이게 멋지고 되게 좋은 이그샘플인 것 같아요. 저희한테 유니크한 경험인 게 보통 이제 무슨 엄청 좋은 아이비리그 학생들 얘기를 듣다 보면 교수들이 항상 나는 한 게 없다. 이 브릴리언트한 스튜던트가 하는 거. 제가 봤을 때 저희 LMPO 성우 학생을 포함해서 LMPO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진짜 많이 배워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쑥스러워하고 이러지만 오늘 다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다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고. 예. 근데 저는 되게 여기 이 성균관대학교에 와서 우추환 교수님과 홍석준 교수님을 만났던 게 진짜 제 박사 과정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원래 석사 후 유학을 맞아요.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석사까지만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박사를 하겠다고 결정했던 게 이 교수님들께서 보여주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놀랐던 게 교수님들이 진짜 바쁘시잖아요. 정말 일정이 엄청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걸 쪼개서 공부를 하시면서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개척하시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랑 함께 소통해주시고 저희에게 또 기회를 또 다시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홍 교수님께서도 아까 얘기해 주셨던 이런 걸 발표 준비를 하면서 사실 진짜 많이 발전을 하는데 저도 저희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발표 자리들 그리고 LMPO 그룹 이런 데서 발표 준비를 하려면 진짜 밤새가면서 또 공부를 하고 초반에 저희가 교수님들과 또 스터디 할 때도 진짜 밤새가면서 공부했거든요. 교수님들 앞에서 또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학생들이랑 할 때랑 분위기가 다르고 그리고 사실 진짜 모티베이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교수님들께서도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이것만 하는데 교수님들보다 그 공부 속도가 떨어지면은 말이 안 되지 않나 하면서 막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하고 안 떨어졌어요. 저희보다 항상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저도 살짝 목표가 생긴 게 나중에 향후에 교수님들처럼 교수가 돼서도 공부하는 교수가 되자가 지금 너무 저희를 강화를 해주시네. 강화 학습을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민망하네요. 제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우 학생을 보내드리고 이제 영국 동희 학생을 또 네. 모셔보겠습니다. 영국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출연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편집자를 환영합니다. 짜잔. 저희가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신인류 채널의 히어로, 언성 히어로 이동희 학생이고요. 늘 제가 질문을 받아요. 이 유튜브 하면 누가 편집해요? 그러면 늘 이제 저희 학생이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 되게 다들 이렇게 걱정의 눈초리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늘 정말 도와주고 이렇게 큐레인 시리즈를 만들어준 이동희 학생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네. 저는 지금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에서 그 석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우충환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석사 받고 이제 지금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기회에 이런 엄청난 시리즈를 이제 편집하면서 저도 이제 다 봤거든요. 하나하나 편집하면서 다 봤는데. 제일 자세히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저희 실수도 다 보고. 그래서 되게 많이 저도 배웠고, 이 시리즈들이 이제 한국에 되게 소개도 많이 없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이 시리즈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인공지능이랑 뇌과학이 이런 식으로 엮일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좀 널리 전파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시리즈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고,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고, 뭐 이런 진짜 이렇게 뭐랄까 배속도 못하고 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배속이 안 되죠. 편집 툴에서는 배속이 뭐 하면 하는데 이제 저 다 보려고 안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뭐 하나를 꼽기가 뭐한데
아무래도 그냥 제일 어려웠던 거는 능동 추론이 좀 어려웠고요. 왜냐면은 수학이 많이 나. 네, 뭐 수식도 수식인데 그런 개념적인 것들이 사실 능동 추론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 종합한 거기도 하고 제일 뭔가 수식도 많이 나오고 이게 한 번 봐서는 이거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다 이해는 못했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말씀하신 그런 통합된 관점을 느끼면서 아 이런 쪽으로 계속 연구하고 뭔가 증거들이 어떤 과학적 증거들도 되게 많이 나오면은 나올 것 같다 뭔가 그런 믿음이 생겼고 저도 이제 처음 접했던 거였는데 되게 재밌지만 좀 어려웠던 거였고 그리고 또 초반에 맨 처음에 지능 소개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이제 심리학 쪽에서 이제 지능을 다뤄가지고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재밌었고 뭐 다 재밌었고요. 뭐 과학학습도 재밌었고 인식과 추론 어떤 베이지안 브레인 관점도 재밌었고 뭐 기억 뭐 학습 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동희 학생이 항상 이렇게 편집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능동 추론이 어렵다니까 갑자기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오랫동안 본 사람도 능동 추론이 어렵다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참 어렵겠다. 제가 또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홍석준 교수님이 우리나라 그 액티브 인퍼런스 1타 강사로 등극하셨다고 저는 이미 생각하고 네. 되게 이렇게 등대 같은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리즈가 이걸 잘 안내를 해주시니까 이걸로 이제 혼자서도 관련 논문도 읽을 수 있다는 뭔가 힘이 생기고 되게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됐고 뭐 다른 시리즈에서도 계속 이 신인류가 이어져 갔으면 합니다. 동희 학생이 생각할 때 다음 버전의 어떤 시리즈는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그러게 저희가 막 이것저것 기획도 했긴 했었는데 동희 학생이 사실 편집자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PD죠. 저희 기획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하나는 이런 아예 뭐 초대석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관련 연구자분들 모셔가지고 이제 연구 소개도 듣고 이 신인류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쭙는 그런 시리즈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논문 같은 거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아니면 뭐 하나나 아니면 2개 정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좀 요약식으로 소개도 하고 또 이렇게 현재 최신으로 이제 학계가 어떻게 발전돼 가고 있는지 뭐 그런 시리즈도 재밌을 것 같고 초대석 좋은 생각인 것 그런 사실 아이디어를 계속 저도 주셨었는데 저희가 사실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저한테 뭐 미안하실 건 없고 동희 학생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희의 편집자와 또 PD로 남아있으면 더 많은 걸 꿈꿀 수 있을 텐데 또 동희 학생도 또 앞으로 그래요. 혹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뭐. 현재 다른 나라로 박사 지원해가지고 그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지원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뭐 되면은 이제 박사 갈 수도 있고 같이 지원하신 연구실의 연구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저희 신인류 채널이 뭔가 좀 도움이 됐나요? 백그라운드 지식 네, 그럼요. 저도 이런 계산 메커니즘 관점에서 이제 뇌를 바라보는 거 되게 원래 관심이 많았고 어떤 주로 이제 컴퓨테이셔널 메커니즘이라고 막 하면서 이제 베이지안 인퍼런스나 아니면 reinforcement learning 이런 알고리즘으로 행동이든 뭐 뇌든 그런 거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걸 통해서 이론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이제 여러 필드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페인 통증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데서도 이제 점점 생겨나고 있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쪽의 연구실에 지원을 했는데 당연히 신인류에서 다룬 모든 많은 주제들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하여튼 뭘 하든 어디에 있든 정말 성공하시길 바라고 저희 신인류와 언제까지 같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또 같이 갈 수 있는 만큼 또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저도 많이 공감이 돼요. 이 인트린직한 어떤 리워드가 되고 모티베이션이 됐다고. 사실 제가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학자의 핵심은 배우는 거에 있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저희가 물론 논문도 쓰고 한동안은 제가 아마 알 텐데 저희 학생들한테 우리 과학자는 논문 쓰는 게 직업이야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이죠. 네. 사실이 아니에요. 네. 그랬지만 계속 저도 생각이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지적 성실성을 가지고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게 학자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하다 보면 해파리인가요? 이렇게 어디에 니치를 쫙 찾으면 자기 뇌를 먹는데요. 그래서 많은 교수들이 그렇게 된다고 이제 학생들이 컴플레인 하는 거를 들었는데, 이제 정말 숨은 고수들은 여기저기 있고, 저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정말 끊임없이 공부하고 정진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통합하는 이 숨은 학문의 고수들을 만나면서 정말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는 홍 교수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진짜 공부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진짜 시간만 나면 새로운 논문을 읽어서 통합하시고 새로운 관점을 저한테 이렇게 늘 말씀해 주시는데, 저랑 어떻게 보면 저희 LMPO나 아니면 저희 신인류 여기에서 이 공유된 이 레퍼런스들만 해도 저는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면에서 이 휴레인 시리즈가 정말 좋았고 좋은 목표였고, 그 목표를 이제 진짜로 이루고 저희가 마지막 이렇게 감개무량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특히 홍 교수님과 동희 학생에게 이 모든 여정을 같이 했다는 게 너무 저는 홍 교수님 동의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여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어떤 시리즈를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는지 좀 코멘트를 주시면 저희가 다 반영은 못하더라도 충분히 리스트에 놓고 고려는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되는 한. 네. 시청자와 소통하는 네.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없는 시간 진짜 쪼개가면서 했는데 언제 또 찾아갈 수 있는지 약간 확신은 안 드는데, 그래도 정말 노력해서 저희가 이 신인류 채널에 새로운 또 인사이트를 전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죠. 그럼 어떻게 마무리? 유바로. 하나, 둘, 셋. 유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뵙겠습니다.